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노영민 대사님께서 이제 중국에 부임하고 하는 여정들을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지켜봤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2016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도입을 발표하고 사실 그 일주일 전에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을 만난 자리에서 안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발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2017년 이제 2월에 성주의 롯데 골프장 부지에 사드가 들어서고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그 탄핵이라는 시간을 겪고 나서 대사님께서 이제 그 9월달에 주중대사로 부임을 하셔서 그 어려운 업무를 맡기 시작하시는데요. 뭐 사실 사드 배치 완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그 가셨던 그 굉장히 큰 여정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아까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얼마 후에 있을 에이펙에서의 뭐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 등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것 같아요. 그 대사님께서 그 사드에 막 배치된 후로 중국이 이제 사실 이건 국가 전략적인 이유로 사드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님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굉장히 큰 주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막 부임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 또 대통령은 또 특별한 그 지시도 부탁했다는데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제가 이제 주중대사로 부임할 때 한중 관계가 최악이었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정말 그 학교에 등교하기가 어렵고 시내버스 타기도 두렵고 시내버스 탔을 때 한국말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고 그럴 정도로 우리 교민들이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영사 업무로 교민들을 위로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사드와 관련돼서 양국 간의 이견을 해소해서 합의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당시에 제가 주중대사로 부임했을 때 첫 번째 임무가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이제 시급한 거였는데 우리나라 외환 사정이 당시에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통화 수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통장. 우리 한국의 원화를 맡기고 달러든 뭐 국제 통화를 이렇게 교환하는 겁니다. 그 한중 관계는 우리가 560억 달러 정도의 중국과 통화 수합을 그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해야 됐었는데 중국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확답을 주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통화 수합을 연장해야 되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해소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연말에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켜라. 요게 이제 대통령님께서 당시에 저한테 부임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가서 10월 한 달 동안 이제 협상을 한 겁니다.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했는데 저희도 그래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 이런 거는 국내에서는 거의 아마 제가 보도된 적은 못 봤는데 대선 국면에서 그 문재인 후보가 제 2차 TV 토론에서 사드에 대해서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중국이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워딩을 했어요. 사실은 배치하겠다라는 외교적인 언어는 극단적인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그걸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겠다. 근데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선 요 기간 중에 그 당시 그 주한 중국 대사가 추고홍 대사인데 그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제가 추고홍을 만나서 확실히 하라. 6차 핵실험하면 우리는 그대로 사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할 때 우리가 그때 얘기했지 않았냐. 우리가 뭐 갑자기 한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드에 대해서 그 합의문을 작성하는 그런 협의할 때 우리 내부에서 했던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의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원칙적인 선언이죠.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이 동의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양국이 인식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두 번째, 사드의 배치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이 뭐라고 하든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협의문에 명기해야 한다. 우리는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자위적 차원에서 배치하는 것이다. 절대로 북한을 제외한 중국이나 기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다. 이제 요것을 명기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은 이제 그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양국의 입장을 병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가 있었죠. 두 개의 합의는 사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중 간의 군사 채널에서의 협의를 지속한다. 그리고 사드 이후 중국이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등 각종 보복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전면 원상 회복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 군사회담도 사실은 이제 중국 내부의 사정, 우리 내부의 사정. 중국은 군부와 외교부 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합의를 가지고 이 보수 언론이라든지 그 야당이 계속 주장한 게 삼불이라는 게 소위 나왔어요. 삼불을 합의해줬다.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우리의 주권을 침해했다라든지 이제 이런 게 지금까지도 맨날 나오는 게 삼불입니다. 삼불이 뭐냐 하면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 주도의 MD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넘어서는 군사 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삼불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협의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우리의 주권적 사안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 표현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여 설명하였다. 이렇게만 표현해 줬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우리한테 통보를 했던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도의 MD라고 이제 미사일 디펜스입니다. 그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독자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 때 이걸 추진하려고 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랬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거의 미국산 쇠고기 시위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갈 정도로 국내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이명박 정부가 대국민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한미일 군사 협력을 넘어서는 군사 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했던 것은 아니었고 역대 정권이 해왔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무슨 굴욕적 협상이니 무슨 이런 얘기를 삼부를 자꾸 얘기했던 건데 이제 그랬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제가 매부쇼에서 김준영 의원 말을 끊지 못해가지고 정말 말을 못했는데 대사님도 역시 너무 말을 생각하는 게 많으시니까 아마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워낙 사드란 게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재밌는 부분도 있네요. 사실은 미리 이제 중국과 협상할 때 핵실험을 전제로 해서 이게 만약에 핵실험 못 막으면 중국이 못 막으면 우리나라는 사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핵실험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예. 약간은 그거를 이제 사드를 피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 3일 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핵실험 이후에 한중 간에 이것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협상을 했고 10월 31일 말일 날 한중 간에 우리는 남관표 네. 안보실 2차장 중국은 홍세인유 부장조리가 네. 합의한 겁니다.
이렇게 사드가 엄청난 중요한 문제였고요. 저도 이제 그 전에 사드에 관해서 강의할 때 항상 중요했던 게 우리가 사드가 도입됐을 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언론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진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사드는 일종의 자의적인 수단이니까 도입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만큼 외교적으로 엄청 중대한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합의문 이거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협의문에 대해서 동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라고 하는 게 워낙 중국에서 국가 전략적인 안보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등에 칼을 꽂은 행위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을 정도로 중국은 굉장히 엄중하게 봤거든요. 이제 그 시간 속에서 1년 한 3개월 넘게 대사관 생활을 하셨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면들이 이제 사실 어려우셨는지. 이제 일단은 그 사드 배치를 네.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를 전략적 무기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 중국 그 핵보유국 간에 그 사실은 전략적인 그 중요성이 뭐냐면은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대한 핵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핵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핵 공격과 핵 보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 핵 공격을 못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망가지겠지만 너희 나라도 확실하게 파괴시킨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핵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인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게 사드라고 본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했을 때 중국이 미국에게 핵 보복을 했는데 사드가 중간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거를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가 탐지해가지고 그걸 요격을 해서 상호 확증 파괴를 무력화시키는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이 말씀상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아까 그러면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 책에서도 3부에서는 이제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뤄서 좀 먼저 말씀을 하면 대사님께서도 미리 이제 북한의 보유 부분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지금 북한 핵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북한의 핵은 민감한데요. 네. 현재 한 50기 정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국제적인 그 평가입니다. 그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 평화연구소인가요? 네. 네, 그거하고 일본에 그 있는 그 무슨 나가사키 대학인가 거기에 그 핵무기 이런 관련된 또 연구센터가 있는데 양쪽 공이 현재 북한의 핵 보유를 50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 정도 가면 이게 100기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90기에서 100기.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이미 핵무기 보유 수량이 러시아, 미국, 중국 1, 2, 3이거든요. 4위가 북한입니다. 이미. 그리고 이게 지금 빨리 북한 핵 동결 협상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앞으로 500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어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게 600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도 그렇고 핵 동결 이미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북한이 절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 동결이라도 빨리 얻어내야 된다. 핵 동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핵 동결을 하지 않고 비핵화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말씀도 하셨지만 김문규 교수가 최근에 썼던 중국 핵심 전략 쪽에서도 그렇고 거의 다 인정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나 시진핑도 사실 그걸 인정하는 속에서 그 다음 날 답을 찾아가는 걸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암담한 부분도 보이는데요. 저희가 너무 이제 사드라고 하는 암담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어떻든 중국에 계시면서 이렇게 많은 곳도 다니고 또 영사 업무 때문에도 많이 이렇게 방문하셨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렇게 좀 가벼운 이야기로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방문지나 이런 데 혹시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중국에 농담으로 제가 가서 특강하지 않은 대학은 인류대학이 아닙니다. 제가 북경에 있는 북경대학, 칭화대학, 인민대학 다 특강을 했고요. 칭화대학은 한 2번 했고, 그 다음에 상해 푸단대학, 그 다음에 광저우에 있는 중산대학, 네. 뭐 칭하이대학, 뭐 이런데 쭉 그 특강들을 많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주로 그 지역을 방문할 때 그 지역의 제일 명문대학에서 특강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게 쉬운 건 아니었는데 중국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부를 안 해서 네. 이제 특강을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뭐라 할까요? 사실은 중국의 국내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적 룰도,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최고 호황이었었습니다. D램. 그러니까 D램을 파는데 딴 걸 끼워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낸드를 끼워 판다든지. 낸드는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D램처럼. 그런데 이제 낸드를 끼워 파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정말 어떻게 우연히 그게 좀 중국 그 사법 당국에게 그게 이제 들켰어요. 근데 그게 그 소위 벌금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그 시대 그때 기준으로 해도 아마 수십억 달러가 넘는다 그랬어요. 수십억 달러가 넘는다고. 근데 그 이후에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의 서기로 있는 곳에 가서 만나가지고 특별히 이제 부탁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그런 위주로 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강을 할 때 그 학생들이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사드 문제에 대해 이걸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드가 안 풀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사드를 어떻게 풀까 했는데 결국은 중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사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를 쳐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은 중국 분들한테 중국의 과학기술과 중국 군의 현대화 수준, 그걸 믿으시라. 중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믿으시라. 걔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사드는 이게 사드 레이더에 그 모드가 있어요. 이게 종말 모드하고 전진 배치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 모드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소위 탐지라고 할까요? 이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것이 전진 배치 모드로 전환을 하면은 즉시 중국 거의 전역을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확증 파괴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중국의 움직임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드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모드를 변경하면 중국이 즉시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사드 기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중국의 그 당시에 그 외교부 아주 이제 부국자는 천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어디 대사로 가 있다라던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 사드를 만졌다. 만져가지고 이상한 뭐 이런 게 잡혔다. 틀림없이 사드의 모드를 변경했다. 그래서 중국을 감시했다. 항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국내에 물어봤죠. 이게 뭐 사드 이게 건드렸다고 중국에서 막 항의하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그냥 뭐 하느냐고, 이게 잠깐 건드렸는데 걔들이 괜히 그러는 거라고. 그걸 딱 듣고 나서 얘들이 우리 사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구나. 이거 조금만 어떻게 움직인 걸 가지고 즉시 알아가지고 항의할 정도로 이렇게 민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군을 믿고 중국 군을 믿고 여러분의 과학기술을 믿으시라.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모드를 변경하면 즉시 중국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현실이 됐죠. 사실 얼마 전에 9월 3일 전승절 행사 때 이제 퍼레이드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대사님도 보셨을 텐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전략 무기도 나오고 우주 방위 체계도 나오고 이랬는데 혹시 좀 거기에서 눈에 좀 띄었던 게 있으신가요? 제가 그걸 못 봤네요. 아, 네. 예. 사실은 그게 보면 뭐 ICBM 비롯해가지고 워낙 그리고 중국이 이미 이제 그 소위 말해서 GPS라고 하는 베이토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망은 테렌이라고 하는 하늘의 눈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어서 이미 우주 무기 체계도 그리고 2028년 되면 이제 ISS 국제우주정거장이 내려와야 되는데 중국은 이미 이제 천궁이라고 하는 손오공이 말한 천궁을 또 올린 나라니까 우주 기술에서도 사실은 중국은 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력으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도 대단합니다. 예. 저기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제일 공을 쏟은 것이 미사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현무 4가 성공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격려 방문한 것이 딱 한 번입니다. 그게 현무 4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나중에 현무 5, 뭐 지금 6까지 하려고 하는 현무 4는 거의 그 핵탄두의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핵시설, 지하에 있는 전쟁 지휘부를 그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강력한 게 현무 4입니다. 근데 워낙 이 생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생산은 못 하는데 제가 아무튼 그 비서실장 그만둘 때 그 사인을 해가지고 그냥 추가 생산하게끔 예산을 이렇게 확 줬는데 그 이후에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탄두 미사일이라든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개발도 문제인 이게 사실 이게 대외적으로 그래 설명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무기 산업이 최근에 왜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무슨 레드백 그 장갑차를 비롯해서 3,000톤급 잠수함 뭐 이런 거 KF-21 보람의 그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박정희 때 이후로 처음으로 청와대 내에 이 무기 산업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주 그 무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 국내의 생산, 수출 이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이제 우리가 국방개혁비서가 산하에 그걸 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이제 제가 비서실장한테 보고해라. 이제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있었어요.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사실 국방산업도 산업이잖아요. 지금 이제 산업이 됐는데 아까 막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반도체에 관해서 낸드 플래시나 아니면 이제 D램 정도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올해가 이제 그 리커창이 주장했던 중국 제조 2025의 이제 마지막 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조선일보에서조차 7회에 걸쳐서 중국의 어떤 강력한 산업 발전을 다뤘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제조업 발전 이런 것들을 혹시 느끼실 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대사에서 나오시게 됐지만 중국 제조 2025 이번 책에서도 굉장히 깊게 다루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이제 2015년에 중국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양적 성장, 제조업에 여기서 이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0대 과학 기술 아젠다를 발표합니다. 그게 2025년까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기차 성공했죠. 네. 두 번째 조선 성공했죠. 최근에 뭐 미국이 그 소위 뭐 중국제 배가 미국에 입항할 때 얼마 뭐 돈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다 국제적인 그 선주들이 초기에는 약간 좀 그것 때문에 발주처를 옮기기도 했었지만 지금 거의 원상 회복 다 돼버렸어. 다 중국에다가 발주합니다. 또 최근에 그래서 조선도 성공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성공했죠. 이미 태양광은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그 효율을 아주 좀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이제 그거 기대하고 있지만 일단은 현재는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 시장의 거의 뭐 8, 90%를 장악한 거니까. 네, 그렇게다가 이제 로봇 그리고 첨단 의료, 반도체, 항공우주, 그리고 그 고속철, 신소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중국이 농업국가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문제는 2015년이 중국이 이걸 발표했을 때 같은 시기에 미국이 중국의 기술 패권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해서 5개 부분을 비공개로 결정해서 미국의 소위 맹방에게 통보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통보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거를 주중 대사할 때 받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5G, 지금은 6G가 됐지만 5G. 두 번째가 반도체. 세 번째가 AI. 네 번째가 바이오. 다섯 번째가 양자 컴퓨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소위 미국과 중국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기술 패권을 두고 있는 것은 지금 반도체와 AI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고요. 나머지는 양자 컴퓨팅은 아직까지 상업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미국, 중국 양강 구도로 넘어갔죠. AI도 미국, 중국 양강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그 3대 그 생산 국가, 뭐 이런 기술 국가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3대 국가에 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AI는. 이제 그렇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4개의 분야거든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크게 메모리, 그 다음에 팹리스, 파운드리, 소부장. 이렇게 네 분야인데, 중국이 그 메모리는 그 양스 메모리와 그 창신 메모리가 최근에 D램과 낸드에 있어서 그 고품질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하위 쪽에서 대량 생산이 지금 가능해서 작년 기준으로 이 메모리 시장, 전 세계 시장의 10% 정도를 지금 장악했어요.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시장은 가지고 있는 게 한 60에서 70% 사이예요. 물론 D램은 한 70% 되죠. 그 다음에 HBM은 뭐 거의 80% 이렇게 되지만 낸드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 60에서 70% 사이. 그 미국이 그 마이크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일본도 있죠. 뭐 키녹시안가 뭔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한 20%에서 25%, 중국이 1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이미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도 현재 중국이 SMIC라고 해가지고 대만으로부터 기술자들을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해서 파운드리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TSMC가 1등, 삼성전자가 2등, 이 중국의 SMIC가 3등 그러거든요. 그런데 삼성과 SMIC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삼성이 그 2나노에서 수율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래서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아주 아무튼 현재까지를 보면은 이 파운드리도 중국이 우리나라와 붙었다. 이렇게 생산 시장 마켓 시어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팹리스는 그거는 워낙 미국 주도 시장입니다.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다 인텔이라든지 다 이게 팹리스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 워낙 마켓 시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이 그 하이실리콘이라고 화웨이 자회사인데 거기가 세계 5위입니다. 요 기업이. 우리나라는 끼는 기업이 없어요. 이쪽은 팹리스는 우리나라가 제일 취약한 겁니다. 소부장도 중국이 취약한 데입니다. 우리나라도 취약합니다. 이쪽은 미국과 네덜란드와 일본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와 중국이 제일 부딪히는 곳이 결국 파운드리와 D램입니다.
메모리. 근데 지금 치열하게 지금 이제 붙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당장 그 반도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청주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고 이 충북 지역의 가장 큰 먹거리기도 한데 결국은 제조업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지금 이제 중국의 뭐 미푸상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했던 발전이기 때문에 그 속도를 제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워낙 빠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옛날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밑에부터 치고 올라다가 지금은 가장 하이 부분까지 다 먹힌 상태인데 이 반도체 부분도 또 그럴 위험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수 있을지. 디스플레이는 이제 그 OLED 네. 그 소위 그 대용량은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뭐 LG가 쥐고 있죠. 네. 그러니까 소용량은 삼성이 쥐고 있고 그 결국은 뭐 그 LCD 이런 거 다 우리나라 다 죽은 겁니다 이제 네.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기술로서 그 초격차를 유지하지 않으면 바로 옆에 그 중국이라는 그런 거대한 시장이면서 또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 그나마 버틴다라고 하면은 반도체가 아직은 중국과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HBM이라든지 그 D램 쪽에서 이쪽은 못 쫓아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정과 비슷한 바이오 시밀러, 이건 이제 삼바라고 하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쪽도 역시 우리가 아직은 버티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조선 배 만드는 거 여기도 이제 버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에서 이 자동차용 배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이 스타트가 달랐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LFP로 갔어요. 우리는 NCM으로 갔어요. LFP는 리튬 인산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니켈, 코발트, 망간, 삼원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나라가 그 생산했던 요거는 고성능입니다. 한번 충전하면 오랜 시간 가요. 고성능인데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추가해야 돼요. 비쌉니다. 그래서 고급 승용차에만 장착하는 거예요. 중국이 했던 LFP 쪽은 안전하고 저가입니다. 그런데 한번 충전할 때 가는 거리가 짧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 대중적 범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고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LFP 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쪽 넘어가니까. 옛날에 그 비디오에서 그 베타 방식과 VHS 방식 했을 때 베타 방식이 기술적으로 훨씬 우수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VHS에 져가지고 소니 베타 방식이 결국은 생산 중단을 해버렸거든요. 더 기술적으로 우수한데도. 그런 거거든요. 시장에서 못 버티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미래는 그래도 전기차용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게임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기술 수준은 우리와 일본이 제일 앞서 있다. 결국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태양광 아까 패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뺏겼어요. 태양광이 원래 이게 처음에 이제 이게 폴리실리콘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뭐 인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설치까지 있거든요. 패널 제작해서 그런데 이게 서서히 처음에는 폴리실리콘 인고까지 경쟁력 있다가 다 뺏긴 거예요. 다 경쟁력을 다 잃었어요. 이제 그나마 이제 지금은 이게 그 효율을 높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쪽에 사활을 거는 거고요.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결국은 첨단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최근에 두산이 가스터빈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가스터빈 시장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것을 사실 두산한테 문재인 정부 때 그 원자력에 대한 그 일부 그 손해 본 것 때문에 그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한 것이 가스터빈을 개발해라 해서 아주 집중 지원했거든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결국은 세계 미국과 중국 양 이제 글로벌 톱 2인데 그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기술에 있어서 초격차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한류에 기반한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저는 이 두 가지 이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제 굉장히 빠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세계 제조 시장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오늘 저 오다가 보니까 도로에서 제가 처음 봤는데 비아디의 실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 시장에도 서서히 중국의 전기차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그 반면에 오늘 발표 기사 보니까 현대차가 이제 일렉시어라고 하는 14만 위안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600만 원짜리 정도 700km 가는 걸 중국에서 먼저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두 나라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협업도 하고 경쟁을 해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책에 보니까 이제 사실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그걸 팔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중국으로서는 이제 이쪽 동쪽 라인이 일본, 한국, 대만의 라인으로 막혀 있을 때 답은 차비 이제 사실 1대1로 아닙니까? 네. 1대1로를 또 현장에서 발전하는 과정을 보셨는데 1대1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1대1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1대1로가 물론 중국의 어떤 국제정치학적이나 외교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중국 내부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왜 1대1로를 처음에 시작했느냐 하면은 201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의 그 과잉 생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이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개척, 실업 해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아시겠지만 소위 선구론이라 해서 동해안서부터 이렇게 그쪽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동쪽이죠. 예. 동해안 쪽으로부터 이거 1선, 2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부 지역이 낙후돼 있어요. 그러니까 낙후된 서부 지역을 위무하기 위한 선부론의 보완을 위해서 또 이제 이 1대1로가 필요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넘치는 외환에 대한 운용을 달러 중심에서 SOC나 자원으로 이동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위안화의 국제화라든지 이런 것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1대1로에 중국의 어떤 전략 세계 지배 전략이지 일본은 여기에 가담하고 있어요. 일본은 몰래 일본은 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저 태국이라든지 특히 태국이죠. 거기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쓰리쿠션으로 투자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일본은 중국하고 정치적으로는 서로가 이렇게 티격태격 할 때도 많지만 경제적으로는 정말 밀접하게 합니다. 연말에 중국 북경에서 중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인들이 모이는 큰 행사가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더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기업가들 주요 인사들이 다 왔고요. 중국의 이제 소위 외교 그다음에 공산당 쪽에 대외협력부 그다음에 발개위 발개위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경제기획원 비슷한 겁니다. 이 발개위 사람들 고위 인사들이 다 온 거예요. 중국 측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경제에 있어서는 정말 일본이 중국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같은데도 일본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국가의 미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해를 구해야 되고 연대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당시에 좀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는 1대1로 하면 스리랑카나 이탈리아에서 이제 중국에 그냥 반대시 이런 쪽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대사님이 보시기에도 이제 그 본질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 돈을 빌려주면 이거 보면 돼요. 아프리카에 중국이 차관이든 뭐 이렇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와 유럽 국가가 아프리카에 빌려준 돈의 이자를 비교해 보면 중국이 훨씬 이자율이 쌉니다. 뭐 일부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유럽이 아프리카에 빌려준 금리가 훨씬 비쌉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다 빌려준 것이 훨씬 쌉니다. 그리고 이 싼 것도 뭐 몇 년에 따라서 또 탕감도 해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거를 워낙 일시에 그 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부채라면 그거 이제 심각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아프리카 50개 국가와 중국과는 해마다 중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국에서 50개 국가의 정상들이 거의 다 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에 온 아프리카 정상들을 끝나고 나면 일본으로 다시 초청해서 일본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우리나라도 만들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제가 중국에 살 때인데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때 이제 아프리카 정상들 대통령들만 다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 전부 다 북경에 모여서 이제 중국과 중페이 포럼이라고 하는 중국과 아프리카 페이즈 포럼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이 나라 보통 나라도 아니었고 또 그 후에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 대학교에 북경에 있는 대학교에 아프리카 쪽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고 걔들이 와서 또 배우기 시작하고 또 돌아가서 또 이제 중국과 우한 세력들을 만드는 걸 보면서 중국의 어떤 그런 내교들 사우스 글로벌 내교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좀 더 느꼈었습니다. 책에 보면 이제 트럼프 당선이 신자유 시대의 종말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셨어요. 실제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 가장 민감한 게 우리나라의 미국 어떤 투자나 3,500불 투자나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대사님이 보시기에는 한국이 어떤 자세가 필요하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사실 제가 전책을 쓴 게 작년에 쓴 겁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트럼프가 올해 취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관세를 활용한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심화될 것이다. 100%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100%라는 용어를 썼어요. 미국이 그렇게 할 게 100%다. 저는 아주 확신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일단 중국 쪽의 미국에 대한 대응을 일단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습니다. 중국은 소위 외교에 있어서 두 가지 굴레를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원칙의 굴레와 시간의 굴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원칙을. 그 다음에 소위 시간. 도대체 시간 누구의 편인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외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원칙을 지켜라. 그 다음에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를 항상 생각해라.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보면 중국은 현재 내수 확대, 수출 다변화, 국제 협력 강화 요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대응에서 관세 대응에서 그러면서 이제 장기전에 대비해서 전략적 인내 참는 겁니다. 미국의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관세 폭탄에 대해서 그래도 참고 있는 겁니다. 맞대응을 자제하는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연과 절제 전술. 이거는 뭐냐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은. 왜냐하면 시 주석이 아무리 안 해도 2027년인가요? 예, 이제 이번 3기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럼 4기 32년까지는 시 주석이 집권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입니까? 7년? 8년?
아유 그러면 뭐 저기 트럼프가 그 퇴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 그 미국은 그 4년이라는 그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연 전술, 그다음에 절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때는 트럼프 1기죠. 그때 우리 협상의 원칙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칙을 세우고 이를 성실하게 설명한다. 그리고서 이해를 구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약소국이니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세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파악해야 된다. 상대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디까지 원하는 것이냐? 이걸 확실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은 우리도 역시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끈기 있게 협상해야 됩니다. 끈기 있게 협상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직까지 자기 패를 다 까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먹어서 합의를 해줍니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상대방이 마지막 카드 패를 보이기도 전에 섣불리 겁먹어서 협상을 종결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여름에 광풍처럼 시진핑 시각설 장윤샤가 군부가 이제 쿠데타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중국관들이나 중국 보도들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유튜브 보니까 뭐 시진핑은 뭐 벌써 실각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그건 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진핑의 권력 기반은 더 강화됐습니다. 실각이 아니고. 그리고 당내에 경쟁자도 없습니다. 이걸 보면 시진핑이가 물러나더라도 후계 구도를 시진핑이가 주도할 겁니다. 현재 드러나 있는 후계는 당내 이데올로그인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거기하고 경제를 담당하는 리창 총리, 이제 두 사람이 그나마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시 주석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후계자로서의 훈련, 이들을 후계자로 선택해서 훈련시키거나 뭐 이런 준비시키거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시 주석이 적어도입니다. 2032년까지 4연임은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사실은 중국에는 몇 개 이제 그 후계 구도할 때 치샹 빠샤라고 해서 67세까지는 이제 당을 맡고 68세부터는 내려와야 되는 원칙이 있었고 그다음에 격대지정이라고 해서 그 다음 지도자를 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룰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음 지도자가 누가 말씀하신 대로 차이치든 리창이든 아니면 띵실샹이든 간에 답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대사님 말씀에 거의 이제 공감하는데 그걸 뭐 한 사람이 계속 가는 거가 호불호를 떠나서 그 나라의 이제 체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중 싸움이라고 하는 엄중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명분으로도 사실은 시진핑이 작게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육상파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육상 66세면 올라가고 68세가 되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뭐 시진핑이 네. 자기가 넘어갔는데 진작 넘어갔죠. 자기는 넘어갔는데 네. 자기는 예외인가 봐요. 예. 그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쪽 비자 문제입니다. 무비자 문제인데 중국이 먼저 우리나라 무비자 열어준 상태죠. 1년 전에. 근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비자를 시작했는데 좀 우리나라 내부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좀 굉장히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사실 주진우 의원이 부산항에 들어온 사람들 무비자를 제일 먼저 주창해가지고 그걸 법안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주 의원은 또 무비자를 막고 있는 상황, 모순적인 상황인데 혹시 뭐 무비자나 이런 비자 정책에 대해서 혹시 굉장히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비자 문제는 일단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미국 수출이 지금 막히는 게 많잖아요. 네. 이럴 때 그나마 그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서 그 소비를 해줘야 버티죠. 저는 그거 뭐 당연히
찬성하고요. 그 다음에 국힘도 역시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다른 거 볼 거 없고 우리와 비행기로 1시간 이내 거리에 14억이 넘는, 그리고 소득이 일정 부분 올라가 있는 14억의 거대 시장이다.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리에게는 기회적 요인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 옆에 있는데 아니 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보고 중국 보고 이사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또 이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숙명이잖아요. 그러면 14억의 거대 시장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 이익에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한중 간에는 3대 문서가 있는 거예요. 양국 관계를 규율하는 3대, 제가 개인적으로 붙였어요. 3대 문서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붙였는데, 첫 번째가 이제 92년에 있었던 한중 수교 협상 때 수교를 하면서 했던 공동 선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한중 간에 수교하면서 한중 관계는 설린 우호 관계라고 규정했어요. 설린 우호 관계. 그러다가 2008년에 후진타오와 이명박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10월 말에 했던 한중 간의 사드 문제와 관련된 양국 간의 이견을 해소하면서 그 원칙을 밝혔던 것. 이게 저는 최근에 한국과 중국 간의 가장 중요한 3대 문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명박과 후진타오가 합의했던 그 정상선언이 무지 중요한 겁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양국 정상이 선언을 했어요.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윤석열 정부까지도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윤석열 정부까지도 명목상으로는 그것을 계승하겠다고 했어요. 존중한다고. 근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것에 대한 양국 간의 협력을 뛰어넘어서 군사협력까지도 양국 간에 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게 동맹 관계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국제적으로. 중국도 이 관계를 맺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한중 관계는 국제법적으로 보면 그 양국 간의 선언까지도 이게 거기에 카테고리에 집어넣는다면 한중 관계가 한일 관계보다 윗단계의 외교 관계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안 지킬 거면 파기하면 돼요. 우리가 파기 안 하잖아. 역대 정권이 다 계승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정권까지 계승하겠다고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게 외교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무지 중요합니다.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그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저는 한중 관계가 정말 이건 뭐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사드 전에 2016년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중국강이 약 807만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이제 420만 정도 코로나 지나고 좀 해보겠다. 올해는 아마 6, 700명이 될 건데, 여기 중국에는 청주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이제 최근에 이용률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나름 했는데, 또 이제 청주공항을 어떻게 또 전략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중국 유커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중국 여기가 고향이시고 이렇게 이쪽에 발전을 하셨는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기 대사님의 좋은 관시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하에서 소위 그 전 세계의 동맹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판인데, 그래서 중국이 자국의 시장을 추가 개방하더라도,
제3국에게 이렇게 좀 우호 관계를 확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중국이 양회에서 선언한 게 뭐냐면 미국이 소위 관세로 중국의 대미 수출을 제약할 거라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해요. 이미 올 초에. 그래서 중국의 그 내수를 확대시켜서 돌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한 가지가 내수 확대를 위해서 재정 적자를 4%까지 확대하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여기 단서가 있어요. 만약에 미국의 관세 압박이 예상보다도 더 커지면 추가로 그 재정 적자를 더 감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나마 중국이라는 이 거대 시장을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나마 다 사방이 막혀 있는데 유럽도 지금 우리 철강 50% 관세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석유화학 다 죽었죠.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이든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그 중국에 대해서 협중, 뭐 반중, 뭐 이런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 국힘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보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래서 그런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책이잖아요. 오늘 사실 텍스트가 2025 중국의 문은 4가지 질문인데 오늘 질문은 사실 1장에서 거의 이제 조금 펼치는 정도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이 책을 읽으시면 이제 전체 어떤 중국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니까 꼭 이렇게 나중에 기회 돼서 읽어보시고 결국은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또 관통해서 다음에 이제 자기 충국의 전략, 그다음에 개인의 전략, 지방자치단체 전략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텍스트가 또 우리 이제 여기 충북 출신의 저기 노영민 대사님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도 저도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한 방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에 여론조사에 보면 중국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 70~80%입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근데 제가 올 여름에 이제 열알기 테마이나 또 백두산 쪽 여행을 가서 보니까 제가 옛날에 중국에 살던 때와 다르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서 만나면 한국어도 제가 팻말을 한국어로 쓰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더 중국에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감정의 불균형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싫어하는 거 아니면 다시 또 부정적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그냥 계속 더 발전하려면 좋은 관계, 좋은 호감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모두 그렇게 좀 중국에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또 문화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같이 좀 이렇게 해가면 굉장히 나름 또 의미 있는 그 시간들이고 그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노영민 대사님과의 시간이 그런 걸로 가는 작은 단초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사귀면 중국 사람들은 관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은 또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의 젊은 층들은 저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국수주의 쪽으로 많이 흘러가지요. 그게 이제 중국 정부의 저는 의도적인 그런 노력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일 이 동북아 동아시아 3국이 앞으로 길게 정말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저는 이 3국의 청년 교류 같은 것은 확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동북 3국이 저는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계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어요? 솔직한 대로 한중일이 합하면 지금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배도 다 여기서 만들죠. 그렇잖아요. 자동차용 배터리도 이 3개국 말고 생산하는 데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중일 3국이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저는 한일 관계의 설린 우호 관계가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산사에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용서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도 사실은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때 이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경축사 문 최종의 점검할 때 그걸 껴놨는데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동북 3국이 정말 설린 우호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어 테이입니다.